저도저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취재팀장 권순우입니다. 저희가 취재팀을 꾸렸습니다. 첫 번째 멤버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글로벌 라이브를 진행하는 이주호 기자가 글로벌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명함 나왔어요. 짜잔. 이주호 기자 명함 나왔습니다. 명함 나왔습니다. 예, 오늘 데뷔전인데 이걸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미없으면 편집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사활을 걸고 이주 앵커가 한번 준비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월급 중요하죠. 마음 아픈 얘기를 하는데. 월급 올랐다. 예, 한번 일단 그 뉴스나 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썰인지 진짜인지는 검증 안 된다 하더라고요. CJ 올리브영 성과급 9천만 원. 성과급 9천만 원. 이야. 근데 뭐 이제 연봉이 10억이니까 성과급 9천 받고 뭐 이게 뭐 배나 차겠습니까만.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고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성과급 한 9천만 원 받으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와 이러다 보면 내년 2억 받는 거 아니야 성과급만으로. 와. 느낌 어떠세요? 팀장님 보시기에. 1억. 성과급만 1억이면은 좀 황당할 것 같아요. 왜요? 아니 그 1년 동안 얘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한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은 좀 더 되겠지. 네네. 올리브영도 큰 회사니까. 예를 들어 7천만 원이다. 그러면 한 달에 떨어지는 돈이 뭐 500만 원, 400만 원 막 이럴 건데 네네. 갑자기 통장에 숫자가 뻥 찍히는 거잖아. 네. 그러면은 저 같으면 블라인드에 올릴 것 같습니다. 이게 블라인드에 많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퍼진 이야기가 바로 올리브영의 임금 인상 건인데 사실 이게 올리브영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임금 인상이 요즘에 정말 신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클로 이것도 뉴스 보셨을 텐데 최대 40%까지 임금 올려준다. 40%면 얼마입니까? 우리 3프로TV는 이만큼을 안 주는데 유니클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의 각계 기업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제가 오늘 나온 뉴스에서 닌텐도도 10% 올린다. 닌텐도 10% 올린다. 그리고 닌텐도가 더 특이한 게 매출이 줄었어요. 매출이 줄었는데 10% 올린다. 특이하죠? 근데 그게 저는 일본 기업이라는 게 좀 특이해요. 일본 기업이라는 게? 일본은 원래 임금 잘 안 올려주는 나라 아닌가? 맞아요. 그거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 그뿐만 아니라 미쓰이미시모토 은행 24% 임금 인상한다고 했고요. 24%? 24%.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24, 40 막 이러니까 자꾸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연봉 얼마나 오르는지 생각해 보면은 정말 5%나 올려주나? 5%면 후한 거였죠. 요즘 인사고가 약간 낮으면 이렇게 4% 막 이렇게도 하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일본에서 각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다이치 생명보험, 니온 생명보험 다 임금 올린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그래갖고 유니클로도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유니클로가 이번에 이게 판매직까지 해서 전 직원들을 다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최대가 40%고 그래서 본사 직원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올리는 게 맞아요. 유니클로는. 근데 딱 얘기했더니 와 박수 막 치죠. 40%. 야 근데 딱 이 표를 보여드리는 순간 라고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임금 인상이 얼만큼 됐었는지를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OECD 자료입니다. 일본 저 맨 왼쪽이 1990년. 맨 오른쪽이 여기가 1990년. 맨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2021년 정도가 되겠죠. 2020년. 근데 202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일본은 38,000달러로 30년 내내 하나도 안 변했어요.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박수. 킹한민국 2배. 그러네요. 30년 동안 2배. 지금 옆에 미국 보시면은 미국도 한 46,000에서 69,000이니까 2배 안 올랐어요. 2배 안 올랐고 다른 국가들도 뭐 해봐야 한 50% 뭐 이 정도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2배. 멋집니다. 근데 1990년대부터 생각해 보니까 최근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느낌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1990년부터 하니까 좀 많이 오르기는 했네요, 진짜. 그리고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니까 좀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네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확실히 진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 임금 지표로 보니까 좀 확연하게 눈에 보이긴 하네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진짜 이랬구나. 그냥 말로 잃어버린 30년 뭐 저성장 그게 아니구나라는 예. 걸 이 표를 딱 보고 알게 됐는데 그럼 왜 안 올랐냐? 예. 왜 안 올랐냐? 물론 딱 한마디로 저성장 때문에라고 하면은 설명은 되는데 예. 사실 이건 원인인 거고 예. 저성장은 원인인 거고 사실 저성장에 따른 그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현상들이 결국은 저성장을 더 유지시키게 만드는 원인이 또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들을 하나씩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일본이 저성장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담이 늘고 또 엔고 때문에 불황이 찾아오면서 인건비 감축하려고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이런 것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은 더 연공 서열이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그 도장도 기울여 찍잖아요. 아이고 예. 인사 그러니까, 잘해야죠.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그 윗사람보다 월급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그래도 비용을 줄여야 되는 찰나에 신입사원들의 임금을 올려주려니 이게 윗사람들까지 다 올려줘야 돼서 부담이 너무 커져서 안 올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공서열이 공고하다라는 거는 연봉이 이게 일자로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네. 얘만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통통통통통 다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일자리를 늘린 거예요. 저렴한 일자리가 여성분들 그리고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들 예. 이런 분들만 늘리다 보니까 또 임금이 안 늘어. 예. 이런 가운데서 또 그 연공 서열이 노령화가 되고 있어요. 또 그쵸. 이분들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죠. 평생 직장. 다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냥 계속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부담하는 임금 규모는 커지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임금은 거의 그대로 있는. 네. 그러니까 연봉 테이블은 그대로 있는. 그렇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중년 프리티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대요. 1993년부터 2005년 사이에 학교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분들. 그분들이 우리보다 딱 윗세대. 원래 이분들이 네. 작년, 그러니까 중장년으로 가면서 자산 규모가 커지고 소비가 늘어나고 하면서 경제에 그 허리를 받쳐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똑같은 돈을 받고 있다 보니까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의 그 경제적 격차가 해소가 되질 않고 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세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한 가지 이건 네. 썰일 뿐이긴 한데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한데 일본에는 수평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과도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A라는 기업이 돈을 잘 벌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직원들 임금 좀 올려줘야 되겠는데 하고 했다가 야 옆에 있는 저 미쓰이 그룹은 안 되는데 우리만 올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임금을 안 올려주고 대신 성과급으로 지급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시적으로. 그거 좀 많이 들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요? 아유 뭐 사장님 뭐들이 주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네. 야,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저기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왜 올리냐? 그리고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분위기도 경제계에 있다는 썰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실적이 좋으면 네. 그 내년도를 우려해서 올리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실적이 안 좋으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정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임금을 못 올리는 거지. 권 팀장님은 경영자 마인드예요? 우리 철저합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기사가 있는데 예. 그 임금 인상이 사회적 책무라고 하면서도 인플레이션 수당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급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했대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그러니까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오르니까 좀 직원들도 힘들고 네. 뭐 그래가지고 좀 나라에서도 임금을 좀 줘라. 그랬더니 수당으로 일시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정급이나 이런 거는 안 올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다 보니까 그냥 썰만은 아닌 것 같다. 수평의식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안 올려주다 버릇하다 보면은 네.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좀 더 성장할 가능성이 없는데 네. 지금 일시적으로 좀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돈을 더 줘. 근데 내년에는 우리가 안 좋아. 네. 그러면 올라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쵸. 좀 그것도 심지어 하루 이틀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네네. 30년 안 올랐는데. 그러니까 30년 안 올랐으니까. 이제 와서 좀 올리기도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 연봉 협상 해보는 것도 좀 어색할 것 같은데. CEO가 회사를 맡은 지 25년밖에 안 됐는데 네. 그러면 나는 임금 인상해 본 적이 없는데 임금은 원래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평생 가는 거 아닌가? 예.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임금을 인상하려는 추세는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유니클로도 올린다고 하죠. 닌텐도도 올린다고 하죠. 근데 그러면 이번엔 좀 오르려나 싶은데 사실 일본의 싱크탱크도 예. 그렇진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일본 경제연구센터가 올해
일본 기업들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2.85%밖에 안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85 정도면은 높긴 한 거죠. 예, 그 여기서 저성장이라는 건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0% 성장을 얘기하는 네네. 건데 물가도 뭐 사실 일본 맨날 제로였고 음, 근데 거기서 2.85면은 뭐 낮은 건 아닐 건데 일본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그 뭐 대외적으로 봤을 때 좀 낮겠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그러니까 올리긴 올린다는 거예요. 기업들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유니클로도 네. 대기업이고 큰 기업이고 세계 글로벌 기업이고 그리고 나머지 금융 기업들도 큰 기업들이잖아요. 대기업들. 근데 예. 그쪽에서 적어도 막 10% 이렇게 올려주는데도 근데도 전체적으로는 2.85%라는 거는 예,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에서는 올릴 여력이 거의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대기업들도 물론 올려주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공 서열 때문에 전체를 다 같이 올리는 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대기업들 쪽에서도 분명히 좀 꺼리는 쪽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하긴 아까 우리가 올리브영 얘기를 했지만 그 올리브영이 뭐 9천만 원씩 성과급 지급했다고 하지만 LG 디스플레이 이런 데는 뭐 네. 전환 배치하고 뭐 네. 휴직하고 뭐 그러고 있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사는 꼭 번 애들만 나와. 맞아요. 그러니까 괜히 부럽기만 하고 왜 나는 왜 이러고 사나? 네. 오히려 내가 평범하게 사는 건데 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어쨌든 일본에서도 임금 인상에 대한 분위기는 조성이 된 건 맞다. 맞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좀 여력이 없는 곳들도 많은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얘기군요. 예. 그 워낙 30년 동안 이제 임금 인상이 없다 보니까 일본에서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게 진짜 죄악처럼 느껴진대요. 우마이본 과자라고 혹시 왠지 PD님은 아실 것 같은데 아시죠? 우마이본 과자가 이게 43년 된 과자래요. 출시된 지 43년. 일본 여행 가면 꼭 우마이본 과자 사와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43년 전에 처음 출시할 때 개당 10엔으로 가격이 되어 있었는데 예. 지속적으로 이 가격을 고정시켰대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10엔. 네. 10엔이면은 대충 100원인데. 100원 정도인데 개당 아, 100원. 우리나라에 100원짜리 뭐 있나? 100원짜리. 예, 100원짜리는 어우, 거의 상상이 안 되는데. 요즘에 아폴로도 그거 50원이었잖아 원래. 10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 제가 그 비슷한 시기에 뭐가 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1974년에 초코파이가 예. 출시가 됐어요. 뭐 약간 5년 정도 차이 났지만 그때 개당 50원. 지금은 450원입니다. 초코파이도 9배 올랐어요. 근데 우마이봉은 40년째 100원이라고. 100원. 야. 이거를 최근에 너무 힘들어서 120엔으로 그러니까 12엔으로 올리겠습니다. 20%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예. 가격 저항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 가격을 올려야만 하는 캠페인을 광고로 했대요. 그만큼 국민 여러분, 제가 이래서 올립니다. 네. 힘들어서 그러니까 망할 그걸 것 같아서. 할 정도로 일본은 지금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야,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냥 슬쩍 올리거나 아니면은 과자 대신 뭐 질소 넣고 뭐 그러는데 비율 뭐 줄이고 그러니까 막 이러면 이게 약간 제 느낌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일본이 약간 그 직업 의식이 있잖아요. 이런 소명 의식 같은 거. 그래서 나는 과자를 100원에 공급해야 되는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 사명을 달성하지 못하고 여러분 120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스미마생 이러면서 야, 오죽하면 그런 분위기까지 됐을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다. 네. 그것도 일본의 가장 최근 물가가 상승률이 4%인데 예, 4%. 우리 입장에서 4%라고 하면 다행이다. 뭐 왜냐면 우리는 5%니까. 예. 또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뭐 많이 내려왔다 치지만 거의 그래도 6% 7%대니까 예. 4%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하겠지만 이것도 역시 4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41년 만에 최고치. 뭐 최고치 정도가 아니라 뭐 한 30년 동안 물가 오르는 걸 본 적이 본 없을 적이 거예요. 없으니까. 예.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물가 오르는 것을 본 시각도 일본과 다른 국가가 완전히 시각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고물가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안정시키기 위해서 곧 떨어질 거예요를 하지만 그 구로다 총재는 2월 3일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건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우리는 일시적이도록 하겠다. 예, 뭐 근데 통화 정책을 하든 뭘 그쵸. 하든 빨리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 근데 일본 BOJ는 고물가는 일시적일 것이다. 이 얘기가 적이지 역사적인 그 중앙은행 사상 최악의 멘트. 왜요? 우리 제롬 파월 의장. 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 근데 이들은 인플레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워낙 없었으니까. 사실 그거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일본은 네. 남들 다 저금릴 때도 그거 물가 올려야 된다고 막 엄청나게 쏟아붓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세계의 화살이었으니까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는 오르지만 임금을 올리기 힘든 일본 기업들의 사정에서는 결국은 임금이 올라야 된다는 필요 의식이 생기게 된 거죠. 고리를 악순환을 한번 깨보자. 예. 그 깨보자는 취지로 만든 이번에 정책 방향이 정책 모토가 바로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데 거기 실행 방안이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임금 올리겠다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뭐 과학기술 분야 투자. 정권의 제목이 새로운 자본주의인데 네. 1번 공약이 임금 올리겠다. 1번. 첫 번째가 임금 올리겠다. 예. 근데 임금 만약에 기업이 임금 인상을 하면 세액공제 해줄게.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올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니네가 인건비를 올리면 그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 깎아줄게. 근데 이것도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그 영국 그 문제 파운드 딱 터졌을 때 예. 법인세 인하 말 터지는 순간 파운드가 급락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세액공제라고 하는 게 물론 공제지만 세금 인하랑 비슷한 내용인데 사실 여기서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지 않았어요. 되게 좀 특이한 현상이기도 했었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네요. 예. 그렇죠. 두 번째가 뭐 과학기술 분야 투자, 세 번째가 스타트업 투자, 뭐 5년 내에 스타트업 10배 만들겠다,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뭐 10년 로드맵인데 민관에 150조엔 투자하겠다. 이건 어디나 다 하는 다 하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것도 뭐 디지털을 위해서 투자하겠다. 돈이 엄청나게 드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그냥 재밌는 거 한 가지만. 임금 인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실행 방안이 나와 있는데 남자와 여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자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기업들은 공식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임금 격차가 얼마인지를 공시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남자 임금 깎으라는 건 아니겠지? 여자 임금을 올리라는 건데 사실 예. 경영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임금 격차 임금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 국가별 남녀 임금 격차를 한번 보면요. 이거네. 일본이 이거 뭐야 이거 킹한민국. 야 이게 1등이네. 아까 임금이 우리나라 30년 동안 2배 오른 건 좋은데 임금 격차가 여전히 좀 크긴 합니다. 할 말이 없네. 예. 근데 일본도 높긴 높으네요. 맞아요, 높은 편이에요. 한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편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캐나다 그리고 영국 대학에서 교수직의 남녀 임금 차이를 공표하라고 했더니 예. 실제로 여자 교수님들의 임금이 좀 올라갔던 전력이 있대요. 그래서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 만약에 임금을 공표하라고 해라. 예. 의무적으로 공시해라라고 하면 일본 기업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면 여자는 비정규직으로 뽑고 예. 남자는 정규직으로 뽑아서 사실 동일 직종으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좀 편법을 쓸 가능성도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게 그 shame and fame 네. 그 공시를 하는 그 제도는 의외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정부가 좀 세면 네. 또 있어요. 이게 사실 일본의 정부는 그 한정권이 계속 되게 오래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이렇게 그냥 공개만 하면 됩니다. 그러네. 내가 올리라고 말은 안 하는데 공개만 하면 됩니다. 그 공개하고서 순위 매기고 네. 1등이 여기네요. 공개만 한 겁니다. 압박감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압박도 받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단순 공개하는 것들도 간접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이거는 저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본이 이게 인구가 좀 고령화되고 하다 보면은 네. 여성의 경제 참여율 같은 것도 되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임금을 올린다라는 거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유인도 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여성 총임금적인 측면에서는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면서 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정책들은 꽤 유의미한 정책이고 임금을 높이고 구매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사실 있을 약간 것도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분들을 채용을 늘렸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임금이 좀 저렴한 것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30년 동안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꽤 많이 높아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조사해놓고 이제 들고 오진 않았는데 20몇 %대에서 30몇 %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경제 참여 활동 인구가 늘어난 상태에서 예. 공시를 하라고 하니까 사실 좀 효과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 어쨌든 일본 중앙은행은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 물가도 오르고 올랐고 임금도 올릴 거면 네. 그러면은 통화 정책은 조금 긴축 스탠스를 가야 그렇죠. 물가를 좀 잡을 수 있겠죠. 네. 예. 왜냐하면 이제 물가 안정을 해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는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일본의 임금이 인상되는 데까지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그 물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긴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긴축을 해야죠. 예. 그래서 실제로 IMF에서도 그 일본 중앙은행에게 얼마 전에 통화 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하세요. 플렉서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유연하게 하세요. 말은 되게 좋아 보이죠. 아니 바닥에 붙어 있는 애한테 유연하게 하라 그러면 일어나라는 거지. 그게 뭐 그러니까. 바닥을 뚫고 내려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0.5%란 말이에요. 예. 이걸 유연하게 하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하세요. 긴축하란 얘기예요. IMF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은 의미가 예, 없으니까 결국 긴축하란 얘기인데 하지만 지금 일본이 과연 긴축을 할 수 있느냐, 특히 BOJ가 긴축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금리 올려라. 금리 올릴 수 있느냐, 예, 그렇죠? 이게 금리를 만약에 1% 올리게 되면 이자만 GDP에서 2.7%가 오른다고 하는데 예산안을 한번 볼게요. 일본의 예. 예산안, 2023년 예산안이 사상 최대입니다. 지금 사상 최대로 책정이 됐는데 114조 엔 가운데 4분의 1이 국제 원리금 상환이에요. 이거 약간 일수 같지 않아요? 일수 그거 있잖아요. 악성 일수들 보면 뭐 제가 직접 받아본 건 아닌데 네. 선입금 하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 빌려주세요 하면 저희 뭐 예컨대 이자가 10%라고 하면 선이자 입금해갖고 90만 원만 빌려드릴게요. 거기서부터 또 이자 받아가고 막 이런 그쵸. 거 있잖아요. 예, 예.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태가 일본의 정말 BOJ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국채 발행과 그리고 또 YCC로 컨트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흔한 논리대로 우리가 만약에 긴축을 하면 물가가 안정될 것 같긴 하지만 일본 상황에서 지금 긴축을 하려니 예산 중에 빚 갚고 원리금 상환하는 데만 해도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빚이 엄청 많은데 네. 이자 올릴래라고 하고 있는. 그렇죠. 예, 딱 그거. 우리 작년에 경험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또 생각보다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금 올려주려면 세액 공제해줘야 되죠. 또 스타트업 만들려면 투자해야 되죠. 뭐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려면 투자해야 되죠. 그럼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금리를 올려. 국채 발행이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돼. 아니 금리는 그래도 상한 계속 지킨다 쳐요. 억누른다 쳐요. 예. 근데 국채 발행을 계속해요. 그럼 채권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금리는 계속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니 예. 결국은 이 금리 또 상승을 막으려고 채권을 또 사들여야 돼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사들여. 중앙은행이. 네, 중앙은행이 채권을 계속 사들인다는 거는 시장에 그만큼 돈을 푼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물가를 안정시킨다고 금리를 올리려고 했더니 오히려 시장에 돈을 푸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긴축하려니 완화를 하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 지금 YCC, 예. 여러분들이 흔히 들었던 YCC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 지킨다 그래갖고 뭐 10년물이 0.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0.5% 정도 관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예. 그랬더니 이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일본 정부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내는 이자가 많아지지 않으면 좋으니까 YCC를 어떻게 하면 지키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실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은 YCC를 좀 탈피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가 계속 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니네 물가 오르는데 괜찮겠어? 네, 괜찮겠어? 야, 근데 거기다가 임금까지 올라가면 물가가 더 올라갈 건데 괜찮겠어? 그니까요. 그러니까 뭐 임금이 올라가면 원가가 올라가니까 또 물가가 올라갈 건데 그러니까. 괜찮겠어? 그 얘기를? 나는 너를 못 믿겠는데 그럼 네. 너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겠어? 네. 근데 빚이 많네. 그죠. 자, 그래서 네. 자,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거죠. 이제 4월 8일이 되면 일본 중앙은행의 구로다 총재가 임기가 만료가 되고
새로운 차기 중앙은행 총재가 오게 될 텐데 예.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누가 될 것이냐. 이게 되게 큰 관건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에 얘기를 많이 했던 이유는 YCC를 지키다 보면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구로다 총재는 전형적으로 저금리와 YCC의 신봉자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판에 지난번에 0.5를 올린 다음에도 나는 올렸지만 올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만 주구장창 맞아요. 했잖아요. 만약에 그걸 해가 바꾸면 뭐 나는 그동안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게 되는. 네, 가기 전에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갑니다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스미마생 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월에 총재가 바뀌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올 것인가, 그쵸. 어떤 성향의 정책을 펼 것인가를 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이 한 뭐 꽤 많아요. 꽤 많은데 핵심 유력 인사는 거의 한 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유력 인사. 일단 그 인물은 마사요시 아마미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사실 이제 YCC가 지금 환경에서는 안 맞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YCC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이 채권을 엄청나게 사들인 상태예요. 밸런스 시트 진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YCC를 확 포기한다? 예.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금리 날라간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음.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채권을 팔게 되면, 예. 그러니까 뭔가 두려움에 매도를 하게 되면 채권 금리가 크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YCC를 포기했기 때문에 누를 수 있는 게 없어서. 예. 그러니까 원래는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이걸 일본 은행이 뚱뚱뚱뚱 때리고 있었으니까 네. 때리던 놈이 사라지면 뿅 간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면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금리가 급등할 수 있는데 이게 삐끗하면 정말 큰일 날 수밖에 없는 게 엔화가 예. 전체 외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6%고 예. 일본이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게 세계 1위니까 예.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외환 시장 미국 국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 몰라서 정말 삐끗하게 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예. YCC를 과연 얼마나 단계적으로 시장에 충격 없이 누가 이거를 탈피하게 될지를 우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일본이 그동안 완화 정책을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은 많이 했어요. 근데 일본이 처해 있는 환경이 워낙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쵸? 네. 사실 좀 적당히 좀 사고라도 좀 안 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그러니까요. 했는데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차기 이제 4월에 나오는 총재 후보들은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좀 정상화를 좀 시켜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아까 전에 뭐 남의 일이니까요라고 얘기는 했지만 남의 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네. 국제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웃 나라인 일본이 이 좀 통화 정책의 정상화를 좀 성공적으로 순탄하게 네. 마무리를 하기를, 그리고 그 역할을 차기 일본은행 총재가 누가 될지 그분이 잘 해나갈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옷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저희가 원래 그 일본은행 얘기를 하다가 차기 일본은행 총재가 누가 될 거냐를 두고서 일본의 긴축 정책이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조 기자하고 녹화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딱 그 압박을 넣자마자 그냥 일본 기시다 총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겠다. 아니다. 네. 그분 아니다. 그 아직 방송 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 기시다 왔죠. 총재가 기사로 알려주더라고요. 기사로.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좀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가지고 네네. 그 이제 번역한 한국말 기사로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사람 아니니까 좀 녹화 다시 해라. 네. 근데 뭐 저희는 또 사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는 추정을 했지만 일본은행 총재가 이제 다른 분으로 임명하겠다고 하셔서 그렇죠. 다시 녹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만. 네. 그래서 보면은 그때 뭐 5명 정도 이제 물망에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번에 참 좀 놀랐던 게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이번 인사가 극비리에 진행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본인이 몰랐다는 얘기지.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가 몰랐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자민당 의원을 파이낸셜 타임즈가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재갈을 물라는 명령이 있었고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 근데 원래 인사할 땐 다 그래요. 그래요?
아 그런데 퍼지는 애가 있고 안 퍼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3프로 TV가 몰랐으면 정말 뭐 극비리의 진행이 돼왔던 거죠. 그러니까요. 일단 그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약간 연장선을 조금 더 이게 해보자면 일단 우리가 이제 임금은 안 올라가는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일본 이 상황에서는 일단 긴축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그쵸. 올려야 되죠. 근데 또 예산안을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산안 중에 4분의 1 가량을 이자 갚는데 원리금 갚는 데만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다 또 이제 뭐 국채를 발행해서 투자해야 되죠. 세액 공제하려면 또 국채 발행해야 되죠. 이런 부담들이 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해? 안 그래도 부채 비율이 260%인데 그것 때문에 뭔가 이 YCC를 좀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기조는 그 일본 일본 중앙은행 총재들의 차기 임명을 할 때 되게 중요한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5분의 후보들이 대부분 그럼 YCC를 어떻게 탈피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 좀 물망에 올랐었던 거고, 근데 뉴스로 딱 전해졌던 정말 지명된 바로 그 인물은 우에다 가즈오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부분은 뭐 이제 이조 기자가 좀 예리하게 내놨던 후보 중에 없었습니다. 참. 그래서 이건 아예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껴맞춰 보려고 그랬는데. 그 도쿄대 경제학부 학장인데 교수네요, 교수. 네, 교수님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BOJ에서 아주 뭐 낯선 인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BOJ 이사회 멤버로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는 제로금리를 도입할 때 포워드 가이던스를 도입한 인물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제가 내가 5명 찍었는데 그중에 1명도 안 고르고 딴 사람 골랐냐? 이게 사실 좀 정치적인 이유가 굉장히 커 보인다는 게 파이낸셜 타임즈의 좀 분석이에요. 뭐냐면 어떤 내용이죠? 지금까지 자민당이 일본의 거의 반세기를 집권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BOJ 총재는 주로 관료 출신이나 아니면 BOJ 내부에서만 임명이 됐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 우에다 가즈오 교수가 임명이 된다면 됐죠. 지명됐으니까. 전후 최초의 외부 인사가 되는 거예요. 관료와 BOJ만 됐었으니까. 그럼 왜 이번에 이런 큰 변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변화를 이뤄내게 되는 건데 왜 있냐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어졌던 아베노믹스를 뒤집어야 되는 어떤 숙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안에서도 보기에도 그렇고 밖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이런 상황인 거죠. 누가 봐도 그렇죠. 누가 봐도 YCC 뭔가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아베노믹스의 어떤 핵심 기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베노믹스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게 관료 출신과 BOJ 출신을 쓰자니 정치적 압력이 셀 것 같고 뭔가 그런 압력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지명하는 게 어떤 이번 BOJ 그 인사에 뭐라고 할까요? 보여주고 싶은 모양새가 아닐까. 근데 실제로 좀 원래 이조 기자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는 마사요시 야마미야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총재에게 사퇴의 변이 그랬죠. 자기는 구로다 총재하고 그 통화 정책을 같이 했던 사람이다. 라는 멘트가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기에는 자기 자신의 의사결정을 뒤집는 상황이 된다. 이건 구로다가 한 거고 난 달라요. 난 원래 이거 하고 싶었는데 구로다가 윗사람이 좀 제대로 못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안 맞으니까 오히려 이 아베노믹스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외부 교수님이 임명된 거다. 그렇죠. 그렇게 보인다는 해석들이 주류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니폰 TV와 인터뷰를 했을 때 사실 되게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통화 정책은 현재 경기 상황과 물가와 경기 전망에 따라 실행돼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원론적이고 무서운 얘기네요. 근데 우리가 특히 연준 의장도 그렇고 총재가 이 말을 하면, 그러니까 데이터 디펜던스라는 말을 하면 되게 무시무시하거든요. 웬만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걸과 거의 비슷한 지표에 따라서 우리는 데이터 디펜던스로 판단할 거야라는 말과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이 말은 사실 중앙은행의 어떤
장막을 걷어내는 것도 있어요. 장막을 걷어내는 게 그러니까 연준이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네. 내가 긴 축을 해야 돼. 중앙은행 긴 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기조를 쭉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네네. 아니면 좀 완화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데이터 디펜던트 그러니까 경기 상황과 물가 경기 전망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는 그 지표들은 연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나 시장이나 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런 방향성을 주기보다 그 지표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연준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결정하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얘기가 무서운 이유는 그동안 BOJ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와 근데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온화하게 표현을 하신 거지만 니폰 TV에서 말을 했던 것처럼 그 이번 인사는 정말 뭔가 좀 야심차게 진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정말 YCC를 포기할 만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대목이고요. 또 이분이 니케이 신문의 작년 사설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2%에 도달했다고 섣불리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 예, 물가가. 그렇죠. 다만 반드시 출구 전략은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죠. 지금 당장 뭐 일본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물가가 안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물가 2% 도달했다고 해서 우리 지금 당장 YCC를 포기할 건 아니지만 무조건 우리는 정말 출구 전략은 고민해야 돼. YCC를 어떻게 포기할지 단계적으로 어떻게 수정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민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출구 전략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는 인사가 이번 인사가 아니었나. 정말 안마미야 마사요시 이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다 이분이 될 것 같다라고 했지만 정말 다크호스로 우에다 가조가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정말 출구 전략에 대해서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묻어나는 이번 인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소식 전해지자마자 또 엔화가 껑충 뛰어오르기도 했었죠. 그렇죠. 워낙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일본은행이 누르고 눌러놨던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의 좀 왜곡된 총화 정책이라고 보고 네. 좀 정상화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다 생각하는 건데 네. 이 정상화를 시도할 만한 인사가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튀어오르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YCC 때문에 사실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누군가 국채를 막 던져서 국채 채권 가격이 막 내려가는데 그럼 국채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 막아줘 왔단 말이에요. 꾸역꾸역 막아줘 왔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사면서. 근데 만약에 그럼 이 YCC 이 눌러놨던 것을 딱 열어주면 정말 채권 금리가 퐁 튀어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급락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엔화가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6%로 크고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일본이 그 미국의 국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보다 더 많이 중국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만약에 이 YCC의 그 뚜껑을 열어주는 순간 일본의 국채가 만약에 급락하게 된다면 그 여파가 어디로 튈 것인가는 아무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엔화가 필요해지니까 네. 또 해외에 있는 국채 미국 국채 매도하고, 엔화 그쵸. 땡겨서 네. 이거 외환시장 개입하고 그렇죠. 막 그러면은 미국 국채가 같이 튀어 올라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않도록 하기 그렇죠. 위한 그 소프트한 정상화. 그렇죠. 네. 참 그러니까 말도 어렵고. 이 과제가 담겨 있는 인사인 거죠. 그래서 정말 출구 전략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니까 안 그럴 수 있는 분이겠죠? 눈이 부리부리 하시더라고요. 잘하실 것 같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네. 그리고서 좀 왜곡되어 있는 그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했었던 약간 저금리 시조의 그 통화 정책. 네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긴축을 가고 있지만 혼자서 완화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부분들을 정상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은 모두 다 하고 있지만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있었던 이 안건을 이번에 그 우에다 가죠. 교수님이 잘 솔루션을 제시하실지 이게 뭐 전 세계적인 외환 시장, 채권 시장 그리고 우리의 주식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일본의 경제 상황 왜 그들은 임금을 올리려 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화 정책상의 고민 그리고 글로벌 경기에 미칠 영향과 거기에 주요 인사들의 그 이번에 선임
과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낙권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